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요즘 꼭 아셔야 할 유행어가 있습니다. 중꺾마. 이 태극전사들이 16강 진출 후 이 태극기에 적었었던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방금 전 태극전사들이 귀국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16강에서 멈췄지만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손흥민 주장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말했고 인천공항엔 이 선수들을 격리하기 위해 나온 환영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 월드컵은 끝났지만 태극전사들 봄날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활약이 돋보인 선수들 이미 해외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고 몸값도 폭등하고 있죠. 젊은 선수들에게 도약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선수들은 1인당 포상금 1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기본 포상금 2천만 원에 승리수당 3천만 원, 무승부 1천만 원, 여기에 16강 진출 포상금 1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특별히 돋보였던 선수들에겐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전에서 벼락같이 2골을 넣었던 조규성에겐 유럽 진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벌써 이적 후보지로 독일과 프랑스, 튀르키예 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 숫자로 유명세가 확인되면서 광고 모델 섭외 영순위가 됐습니다. 소속 구단 전북에 따르면 광고 계약 제안이 7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광고성 화보 촬영은 20건이 넘습니다. 유럽 무대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고 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또 하나의 꿈이라고 저도 지금 그걸 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세계 정상급 수비수의 위상을 과시한 김민재도 더 큰 무대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김민재 영입을 구단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뜨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캐슬, 벌리 등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돌기 시작한 이강인까지 이번 월드컵은 주축 선수들이 한 단계 뛰어오를 기회가 됐습니다. 4년 뒤 월드컵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자, 오늘 시끌벅적했던 태극전사 귀국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태극전사들을 보기 위해 공항을 찾은 수천 명의 팬들.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에도 벤투 감독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E acima de tudo agradecer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안화골절 수술을 받은 뒤 안면보호 마스크를 쓰고 부상 투혼을 펼친 주장 손흥민은 앞으로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선수들 또 저희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나전에서 헤더로만 2골을 터뜨리며 한국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을 스타로 떠오른 조규성. 되돌아보면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2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축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16강 진출을 일궈낸 주인공 황희찬도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저희가 애국가를 들으면서 너무 한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뛴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좋은 결과로 또 제가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대표팀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벤투 감독은 신변을 정리한 뒤 조만간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도 국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리그 일정 개막에 맞춰 출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시작된 지 2주째입니다. 노조 기세는 꺾였다지만 장기화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 정부는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첫 처벌에 나섰고 이 비조합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포항 지부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포스코 인근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 이러다가 와 이러는겨. 우리 떼기 만들어놓고 기적이라 만들고. 거센 반발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으로 복귀를 하고 오늘 내일을 넘기면 어려움을 맞게 되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도 전달을 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투쟁 동력도 떨어진 만큼 버틸수록 손해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의 오늘 출하량은 평시 대비 99%, 운송 거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도 사실상 2주 천하로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전국으로 봤을 때는 뭐 정상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 집단 그 운송 거부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갖다 해왔던 과거 사례도 없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한 차주 1명을 적발하고 고발과 행정 처분에 나섰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차주는 30일간 운행할 수 없고 2차 요구도 불응하면 그땐 사업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오늘 경찰은 비조합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포항지역본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무관용 원칙 고삐를 바짝 당기며 화물연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정부는요, 내일 2차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레미콘에 이어서 이번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이 운송 거부로 물품이 나가지를 못해서 이 생산 그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의 사정을 방치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9일 만에 내려지는 두 번째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조선과 자동차, 섬유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 공급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운송이 계속 지연되면 다른 업종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철강은 일부 기업이 이번 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 5천억 원에 벌써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 업종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치에서 정유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유는 군 탱크로리 투입 등으로 품절 주유소가 줄고 운송 상황이 나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화물연대에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자,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모습인데요.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카캐리어 차량에 많은 수출용 차를 싣고 목포항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길어지면서 이 새 차를 직접 운전해서 목포항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새 차 기다렸던 해외에선 당연히 반기지 않겠죠. 이 칼을 빼들려던 광주시 민노총 반발로 하루 만에 다시 집어넣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도 떼지 않은 SUV 차량이 공장에서 줄지어 나옵니다. 80km 이상 떨어진 목포 신항 전용부두로 가는 수출용 차량입니다. 완성차를 운송하는 카캐리어 차량 108대가 모두 운행을 중단하자 오늘부터 민간 탁송기사가 차량을 운전해 수출항까지 개별 운송하는 노드 탁송에 나선 겁니다. 수출용 차량의 경우 누적거리 제한이 있어 카캐리어 운송이 기본. 새 차에 100km에 가까운 주행거리가 찍히면 해외 판매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서버리면 거의 더 큰 문제잖아. 쌓는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회사가 뭐 소리 거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야 지금. 이 과정에서 수출용 차량이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아차가 위험을 감수하며 장거리 차량 이동에 나선 건 보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차량은 16,000대, 물류센터와 산업단지, 군공항까지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한편 엑스포공원은 3,000여 대의 수출용 차량이 보관돼 있는데요. 주차장은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광주시의 갈짓자 행보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카캐리어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대책 방안의 하나로 실무진에서 검토되었던 사안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업무 개시 명령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기아차의 적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로 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보다는 노동계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닷새 전 구속영장 심사 때 첩보 문건 4본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서면 보고 때 쓰였던 중요한 문건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문건입니다. 그럼 서 전 실장은 어떻게 그 문건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닷새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날 서 전 실장 측은 재판부의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문건도 첨부됐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사람이 발견됐다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는 북한군 통신 감청 내용 등 국방부 특수정보도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문건을 기반으로 당시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검찰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심사 이후 서 전 실장의 의견서와 함께 이 문건을 뒤늦게 확보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문건이 지난해 1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청와대 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응하면서 생성한 사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원본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또 문건이 어떻게 생성돼 서 전 실장 측이 확보하게 됐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헌법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 말인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이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이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당시에 했던 말도 소환했는데요. 이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 이후 민주당에서 통치 행위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지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발언도 꺼내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 이뤄진 대북송금 특검 수사 대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은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 발언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문계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다른 의원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출범했습니다.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가입하며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새 과시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첫 행사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무려 71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만든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국민공감 화이팅!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명이 가입한 최대 모임으로 오늘 행사에는 71명이 모였습니다. 모임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권성동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의원들 70분이 모인 모임이 개파 모임입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개파 모임이라는 그런 지적들을 저는 오늘 극복한 그런 출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수 공부 모임이고 하니까 참여를 했고 개방 플랫폼이니까 뭐 시간 있을 때마다 들려서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다요. 이거 뭐 순수 공부 모임, 국민의힘 공부 모임으로 적어놨잖아요. 당권 주자들도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을 아울러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과반을 차지해야죠.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야지 MG만 아울러서 되겠습니까? 최근 김기현 의원과 정재원 의원이 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뭐 여러 의원들끼리 의견 교환들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모임 총괄 간사는 이철규 의원이 맡았고 김정재, 박수영, 유상범 의원 등이 간사단으로 활동합니다. 국민공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도 들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초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가 가능한 복권까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이 아닌 신년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복권 대상자 규모를 선별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오는 15일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과 기업인, 노동문제 관련 인사 등 지난 사면 때 빠진 사람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포함 여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가 유력했는데 부정적 여론으로 막판에 제외됐습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전 지사 형기는 내년 5월에 끝나지만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돼 복권 없이는 다음 대선 등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해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으로 복역 중인 만큼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발언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남 변호사는 자신을 캐스팅하신 분은 이 대표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검찰과 남욱 변호사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이어가는 배후에 검찰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12년 동안 이 대표에게 로비를 해봤지만 CR도 안 먹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는 아랫사람이 알아서 다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CR의 뜻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에 즉각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다만 캐스팅한 분이 이 대표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장동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말을 바꾸려고 회유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 변호사가 귀국하기 직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인터뷰를 하자마자 김만배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건 지난 9월.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공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210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첫 재판에서 주된 범행 동기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말한 유 전 본부장.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 자백으로 본다고 하자 변호사 선임 뒤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말 바꾸기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 논란이 제기된 직후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른 기억은 없다고 발언해 윗선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귀국길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관계가 없다며 윗선 의혹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전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게 연락해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그렇게 인터뷰하면 어떡하느냐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귀국 전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랑 한 배 탔다고 말한 게 사실인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모레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건지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표 예산인 공공분양과 이재명 표 예산인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모두 증액하기로 하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 예산은 민주당이 예고한 전액 삭감 대신 일부 삭감으로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과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경찰국 신설 예산, 정부 예비비의 경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이 감액 사업 관련된 규모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지금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가지고.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2주택자 일부 종부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에서는 입장차가 큽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강행하기로 한 점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단호하게 요즘 단호한 사람 많은데요. 누굴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차출론이 제기됐었죠.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대표 나갈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네요. 네, 대통령과 식사를 하고 온 여당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 키워드로 수도권, MZ세대 이렇게 꼽으면서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지만요. 대통령의 마음을 알만한 친윤 의원들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당대회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은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대통령에서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정도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여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18.6%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여당 지지층에서는 40%로 압도적인 1위였는데요. 야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나올 거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나 싶어요. 대통령도 공당 정치도 안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대표까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저는 나오길 바래요. 사실은 우리 측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고 봐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출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1.2% 무슨 숫자일까요? 지난달 민주당에서 시작된 캠페인 참여율인데요. 먼저 어떤 캠페인인지 보고 오시죠.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캠페인이 보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이해식 의원으로 169명 중에 2명, 1.2%입니다. 그래요? 왜 다른 친명 의원들은 참여를 안 했을까요? 대선 당시 수행실장을 지낸 김남국 의원은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해서 분열하는 어떤 그런 기사를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반면 조홍천 의원은 해시태그를 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함께 할 거냐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싸늘해진 당심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당 안팎에서 이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직접 들어보시죠.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제 100도까지 가야지 분출되니까 검찰이 들이대고 있지 못하니까 우려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70, 80도까지 올라오고는 있지만 안 하겠다 공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 압박에 흔들리는 리더십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팎으로 위기를 겪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달 설 명절 때는 이렇게 다 함께 마스크 벗고 마음껏 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방역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커피를 마시려다 마스크를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다 다시 올리는 것을 까먹기 일쑤입니다. 마스크를 한 켠에 벗어놓은 채 공부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쓰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안에서도 좀 쓰게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중증화 위험이 낮아졌고 국민 다수가 면역력을 가졌으며 방역 완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다음 달 22일 설 즈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료 대응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률 이런 종합적인 면을 봐서는 더 빨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와 학원, 식당이나 카페 등 일반 시설들은 한 번에 해제하되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은 해제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개 토론회를 거쳐 연내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국 정부가 드디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다 봉쇄해야 하는 강경책을 써왔는데요. 백지 시위로 민심이 들끓자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 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백지 시위. 그동안 금기시됐던 시진핑 주석 퇴진 구호까지 등장하자 당국이 약 열흘 만에 방역 완화 정책 10개 항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3년 가까이 유지했던 상시적 PCR 검사를 폐지하고 재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로원이나 의료기관 등 특수한 장소가 아니라면 PCR 결과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확진자 발생 시 전체 봉쇄는 폐지했고 지역 간 이동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했던 건강 QR코드 스캔도 사라졌습니다. 백지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우루무치 화재 사건을 염두에 둔 듯 과도한 방역 조치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生活和工作的话确实是变得更方便了，因为现在他写字楼的话是不看核酸了。 당국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 노인 백신 접종 강화를 일선 현장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방역 완화로 해열제 등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자가검사 키트가 동나는 등 의약품 공급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제 곧 새해죠. 새해엔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내년엔 더 어려집니다. 만나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되거든요. 제가 80년생이니까 내년엔 한국 나이로 44시 되는 건데 42이 되는 거죠. 김호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하고 한 살이 되지 못했을 경우는 개월수로 표시하기로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또는 모레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만 나이를 비롯해 태어난 날 한 살이 돼 매해 한 살씩 늘어나는 새는 나이, 현재 연도의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가 혼용됐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할 경우 사람에 따라 최대 2살이 줄어듭니다. 또 방역 패스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백신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접종해 생겼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나이, 운전 특약 적용 나이에 대한 혼란도 사라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의 나이 계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돼 연나이를 쓰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은 그 실제 나이가 만 나이여야 되나 그 주민등록 나이여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게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만 나이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하면 헷갈릴 것도 없이 나이를 쓸 때 만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한국 나이로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많은 경우 그냥 생일을 같이 쓰거나. 만 나이로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대구의 인쇄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인근 건물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10시간 만에야 꺼지며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분진이 대구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새벽 1시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의 한 인쇄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좀 많이 들렸고요. 화재도 이제 크게 났기 때문에 건물 높이까지 올라왔었고. 불은 10시간 만에 꺼졌지만 인근 6개 업체 9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관 2명도 화상을 당했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종이 재질로 된 그런 가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데 불이 붙으면 급격하게 연소도 되지만 또 그 안에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타버린 종이 조각과 재는 대구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불탄 공장에서 매캐한 연기와 함께 흰 잿가루가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분진이 20km 이상 떨어진 주택가와 상점까지 날아들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데 꽃가리로 다 쓸어야 되고 이게 더워서 차고 이 주위에 다 쓸고 일창소 다 했어요. 그래. 그럼 늦어지지 뭐. 중고차 매장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먼지가 내려앉으면서 직원들은 온종일 차에 묻은 먼지를 닦았습니다. 진짜 눈이 왔을 정도로 서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지금 날려가지고 차량 당도 조금 이제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분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대구시 전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야생동물을 잡아서 돈을 받고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00마리 넘는 뱀에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엔 꽁꽁한 뱀이 담긴 봉지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 가운데 가장 크다는 구렁이도 있습니다. 구렁이는 우리 멸종위기종인 거 모르셨어요? 부피가 큰 비닐봉지엔 오소리와 고라니가 담겼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야생동물에 단속 반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뱀이 한 3,500마리 이상. 우리 30마리. 최대 규모다. 정말이야? 발견된 뱀은 무려 4천여 마리. 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 37마리와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도 포함됐습니다. 60대 밀렵꾼 A씨는 이렇게 잡은 야생동물을 건강원 등에 내다 팔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신고했고 경찰은 환경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A씨가 보관 중인 야생동물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포획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올무와 통발도 모두 폐기했습니다.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300만 원이래요. 잘못된 몸보신 문화 때문에 여기 야생동물을 잡고 멸종위기종물까지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생동물을 몰래 잡는 것은 물론 판매하거나 사먹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며칠 전 서울 강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자신의 집까지 갔다가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유족들은 뺑소니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 흰색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쪽지들이 붙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건 지난 2일 오후 5시쯤. 하굣길에 학교 후문 앞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겁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21m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체포해 지난 4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도주치사, 즉 뺑소니 혐의는 뺐습니다. 운전자가 43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고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쳤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 안 보여서 그랬다는 등 이런 핑계를 대는 걸로 봐서 분명히 친 거를 알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발견돼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 계신 사장님과 직원분이 구호를 해주셨어요. SNS를 통해 탄원서의 동의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이런 슬픔에 너무 힘든데 이런 일까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너무 슬프고 억울합니다. 유족은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탄원서 2,500장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앞서 보신 청담동 초등학생 사망 사건 현장입니다. 가해자 집과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정말 가해자 진술대로 현장에 바로 돌아왔다면 뺑소니가 아닌 걸까요? 뺑소니의 정확한 기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뺑소니 정확히는 도주 차량죄인데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차로 사람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나는 건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로 징역 3년 이상인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고 살인죄 형량과는 같습니다. 뺑소니 판단엔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소방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만 어겨도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13년 한 군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칩니다. 7분간 그대로 달리다 뒤늦게 돌아와 신고했는데요. 남성은 유턴할 곳을 찾다 사고 현장에서 200m 정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장을 벗어난 건 뺑소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나온 대법원 판례에선 현장에서 30m만 빠져나와도 뺑소니로 보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팩트맨 팀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명에게 물었습니다. 거리가 얼마든 사고가 난 줄 알면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장으로 금방 돌아왔다고 진술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보강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 현장과 자택이 너무 가까워 뺑소니로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가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분명한 건 아이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2달 전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안은 아직입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이미 사고는 발생했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통해 우리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카카오가 지난 10월 중순 발생한 대규모 먹통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 3개가 연동되는 3중화 작업을 통해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2중화가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상안은 아직입니다. 카카오에 접수된 피해 사례 10만여 건 가운데 유료 서비스 피해 건수는 약 15,000건, 무료 서비스 가운데 금전적 피해 사례는 약 13,000건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초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방대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척이 더디자 자영업자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계속 쌓아놓고 손님 안 찾아가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다 놓고 돈 몇만 원 받는다 해서 뭐 그게 피해 복구가 된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여부도 검토 중인데 피해 입증이 어렵고 선례가 없는 만큼 시일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연말 세계 무대를 K컬처가 휩쓸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뉴욕타임즈 10대 영화에 선정됐고 블랙핑크가 전 세계 걸그룹 최초로 타임지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꼽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올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한국 감독으로는 20년 만에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 한국 관객들의 까다로운 눈높이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르 영화 안에도 뭐 웃음도 있어야 되고 공포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필요하고 다 있기를 바랐어요. 그 까다로움이 이번엔 미국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올해의 10대 영화에 헤어질 결심이 선정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찔한 즐거움을 주는 미로 같은 영화라고 평하며 올해의 영화 순위 8위에 올렸습니다. 앞서 헤어질 결심은 내년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상 등 1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2년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뉴욕타임스의 올해의 영화 3위에 선정된 뒤 아카데미 4개 부문을 휩쓸었던 만큼 또 한 번 한국 영화의 돌풍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타임지에서도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4인조 K-팝 걸그룹 블랙핑크가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뽑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걸그룹이 선정된 것은 동서양을 통틀어 블랙핑크가 처음입니다. 타임은 트렌드를 이끄는 현 시대의 아이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밴드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K-팝 걸그룹 사상 최초로 올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는 블랙핑크의 정규 2집은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의 앨범 50장 중에도 선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북한에서는 MZ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북한 당국은 장마당 세대들이 외부 문물, 특히 남한 문물에 물들까 봐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북한식 표준어 보호법을 만들어 말투까지 단속할 기세입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지난해 배포된 괴뢰말 찌꺼기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편을 여보가 아닌 오빠로 부르는 건 괴뢰 문화, 즉 남한 문화에 오염된 행위입니다. 여보, 당신도 졌나요? 남친, 여친이란 표현도 모두 단속 대상. 북한에선 동무라고 불러야 합니다. 김영동무? 이젠 동물, 우리 어머니 앞에 정식 내세울 때가 됐단 소리지. 문장의 어미를 세요, 개요, 거야, 드립니다 등으로 끝맺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사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에게만 사용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무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북한식 표준어와 어법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교육과 단속을 통해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도 109 상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나 어떤 법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뭐 영상이나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처벌하는 법 체계는 있었거든요. 새롭게 제정될 그 법, 반동문화수당 배격법보다는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북한판 MZ세대인 장마당 세대의 사상교양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라든가 국제정세 좋았을 때 이런 것이 관용적으로 허용이 되다가 북한 체제가 어려워진 이후로는 사회적 긴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한 문화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두려움이 공포 정치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가 드론에 복수라는 러시아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륙이 잇따라 드론 피습을 당했는데요. 전쟁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이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고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건물들 사이에 피어오릅니다. 그제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러시아 라잔주 비행장과 사라토프주에 있는 공군기지가 다음 날엔 쿠르스크 지역의 비행장이 자폭 드론의 폭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폭격으로 러시아 군인 3명이 숨지고 최소 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Йде мова про те, що якщо будуть відновлювати, ще питання, чи будуть відновлювати потрібно мат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사체가 오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드론 공습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최근 장거리 드론 개발을 마친 우크라이나 방산업체도 드론에 러시아어로 복수를 뜻하는 글자가 새겨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즉각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핵 위협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쟁 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We are not enabling Ukraine to strike beyond its borders. We are not encouraging Ukraine to strike beyond its borders. 크림대교 복구 현장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차를 몰고 나타난 다음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지역 최전선 도시를 방문해 크림반도 수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21을 개최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고빈다라잔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사업 전략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천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절기가 무색하게 눈은 잦아들었고요.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토요일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6강 진출 목표를 이룬 백인투 감독이 이제 떠난다고 하죠. 4년 4개월 동안 이끌면서 우리 대표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볼 점유율이 4년 전 월드컵보다 11%나 좋아졌고 패스 성공은 경기당 150개나 늘었더라고요. 강팀처럼 이 패스의 정확도를 높여서 경기를 지배해야 한다. 빌드업 전략이 먹힌 거죠. 성적이 안 나올 땐 경질서를 겪기도 했지만 그는 강팀이 돼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벤투와 비슷한데요. 이 높은 곳을 향해 비전을 갖고 달려간 이 벤투 정신은 배울만 하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벤투에게 배우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